자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우리 박준규 기자가 설명한 대로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미디어 환경도 바뀌었고 또 정치를 소비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또 정치 소비자가 있다면 생산자가 있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금 이게 생산자죠. 그러니까 이 생산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콘텐츠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 특히 지역 유권자들한테 그렇죠. 자기를 어필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보좌진들도 사례 중에 많이 보면 제가 우리가 그때 취재하면서 들었던 대로 예.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예. 지역구 그것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김민석 의원은 이제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 그 지역에 있는 이 교육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는 간담회를 만들었는데 이 학부모들과 같이 줌을 통해서 화상 간담회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예. 잘 안 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개별 한 명 한 명이 이야기를 하면 테두리가 생기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본인의 의정활동 보고 대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그렇죠.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상에 예를 들면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서울 광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의 광장이 사실 온라인 광장으로 대이동을 한 거예요. 네. 그죠? 이거에는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고난과 위기도 줬지만 새로운 기회를 준 측면도 네. 그 민주주의가 훨씬 더 내용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정치인과 그러니까 후보자와 유권자가 이제 갭이 있고 정보도 사실은 이제 일정한 만큼 부정확하거나 이제 체계적으로 소통이 안 됐는데 이거를 좀 열어준 측면도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런 순기능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일종의 이제 일방적인 자기 홍보나 일방적인 이념과 진영 논리 네. 또 이제 이게 이제 얘기한 확증 편향 네. 그러니까 편파적일 수 있는 뭐 이런 측면들에 대한 게 있죠.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네.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예,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한국정치학회가 선관위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 여론조사는 4월 15일 그 총선 직후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심층 면접 조사였어요. 예. 이 조사를 보니까 연령, 또 정치 이념, 정치 관심 이 부분이 소위 얘기해서 정치인들과 하거나 정치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에 상당히 도움을 얻었다.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예. 또 정치 이념이 강한 사람이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이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그런 분들이 더 정치적으로 평양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정치 정보가 활발히 공급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치적 양극화 부분 같이 염려해야 될 부분으로 그죠? 볼 수 있습니다. 좌편향, 우편향도 문제고 이제 특정한 그 이념이나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겠죠, 사실. 그죠? 이제 그게 팩트에 기반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에 기반한다는 게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 기자가 짚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통상 우리가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많이 하는데 오차범위도 이제 친절히 설명하고 근데 그런 뭐 전화 어떤 설문조사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게 신뢰도나 그죠? 내용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심층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짚은 대로 자 그러면 그런 민주주의적 요구가 활성화되고 뭐 정치가 더 이렇게 순기능하는 쪽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가장 많이 우려하는 이른바 가짜 뉴스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최근에 그죠? 뭐 민주당 김진표 의원 전에 청와대 대변인했던 박수현 대변인. 근데 그 이름은 맞지만 동명이인인데 이거를 국민의힘 유모 의원이 이걸 이제 팩트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또 문제 제기하니까 이걸 이제
고난을 받는 겁니다. 또 반대 당일 경우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부작용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선관위 용역 보고서에 보면은 이 가짜 뉴스를 진단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 경희대 민희 교수가 쓴 민희 예 교수. 이 가짜 뉴스 현황, 뉴미디어 가짜 뉴스 현황과 쟁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에서는 그 소위 그 뉴미디어가 가짜 뉴스라는 한번 공유하기 시작하면 가짜 뉴스라고 공유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단시간 내에 확산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 동질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그 경향들이 높아지고 거기에 가짜 뉴스가 한 방울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아주 빠르게 또 더 그 파괴 그 강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파괴력이 커진다는 그렇죠. 얘기구나.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과 인터뷰를 할 때에도 그 대응 방안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딱 부러지게 대책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얘기도 나오고, 그죠? 자기 변별력을 스스로 높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일상이 바쁘고 생업이 고단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학교부터 그 교육이 돼야 되겠고 사회 차원에서도 돼야 될 테고 저는 그 생각도 드는데 국회의원들도 뭐 그런 어떤 사회적 서비스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언론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죠. 많았고요. 언론 스스로가 그리고 뭐 사회적 비판 능력을 뭐 개개인들 시민들이 좀 배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확장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경각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영어로. 이거를 저희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는. 근데 이제 허위 정보,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보고요. 몇 차례 강조하면서 호소했습니다만 이건 가짜 뉴스는 허위 정보는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권자, 그러니까 국민과 정치인, 국민 모두가 좀 극복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되겠다 싶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뉴 미디어가 아까 우리가 계속 그 짚었던 대로 직접 민주주의를 고양시키는, 발전시키는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청와대 국민청원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미국하고도 비교하고 좀 해주시죠. 예,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촛불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본인을 지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전체 국민들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이런 취지에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여하튼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청원 개시된 청원이 37만 건이고요. 그 동의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1억 5,058만 명. 누적적으로 1억 88만 명. 88만 명. 그러네요. 그래서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이 정부가 답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189건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직접 답변을 한 게 178건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활성화된 그렇죠. 배경은 또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활성화된 데는 저는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다고 봐요. 이분이 이제 다른 인터넷에서 그런 이 의견들을 많이 모아서 토론하는 그런 광장들을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획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을 인증하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턱을 낮춘 거구나. 확 낮춘 거죠. 원래 청원법에서는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상 등을 기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한지를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하지 못하도록 또 그거에 대한 신빙성, 앞으로 향후 그거에 대한 책임성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청원법에서는 그러한 신상 공개를 명시해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민청원은 청원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문턱을 확 낮추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넘어서서 다른 정부로 갔을 때 다른 다음 대통령이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인 장치는 아니에요. 전혀 안 돼 있죠. 예. 이와 똑같은 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채택을 했었던 그 뭐죠? 청원이죠. 위더 피플. 위더 피플이죠. 예. 이것도 역시 한 5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신상을 넣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본인의 계정을 개설을 해야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여기보다 문턱이 높으니까. 문턱이 높아요. 대신 덜 됐겠죠. 10만 명만 되면 돼요. 그 숫자는 또 좀 낮췄고.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국민청원은 상당히 많은 목소리를 날 것으로 그냥 듣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담겨 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나 불만도 표출해라.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카타르시스 기능을 이렇게 해서 제도권 내 체제 내를 흡수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죠. 예, 통치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뭐 욕설도 있고요, 뭐 예. 비난도 있고 또 해서 안 될 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다 하되 예. 최소한만 거르겠다 이런 예.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사전 동의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원하는 사람 다 올리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개편하면서 그래도 욕설 이런 건 좀 사전에 좀 걸러야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실명으로 해야 된다. 의견이 있죠. 60%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그걸 받지 않고 대신 사전 동의 100명을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필터링이 좀 되고 예. 취지도 좀 살리고 그렇죠. 이렇게 보완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필 TV가 우리 박준 기자하고 저하고 계속 우리 이제 박 기자가 해외 사례를 막 채집하고 해가지고 몇 차례 했어요. 우리 이 방송에서 뭐냐면 그게 국민동의 청원입니다.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입법 과정에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 참여하는 주역이 되는 이런 거죠. 근데 결국은 저희가 볼 때는 이 방향으로 실현이 될 거라고는 봅니다. 경로나 뭐 시기와 방법 이거는 조금 이제 보완도 하고 또 성숙이 사회적으로 성숙돼야 되니까 그건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조금 전에 그 청와대에서 한 거는 행정부에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렇죠. 입법부에서 하는 게 이제 국민 동의 청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뭐 이곳의 어떤 매력적인 거 또 보완할 점 이런 걸 좀 한번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좋은 것부터 얘기해야 되니까요. 매력적인 걸 이야기한다면 그 동안의 청원은 입법 청원은 반드시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입법 청원을 할 수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소개를 해줘야만 했었는데요. 소위 국회의원이 이제 보증을 서는 거죠. 보증.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그 억울한 점이 있는데 국회의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죠. 그게 어렵죠, 사실. 뭐 우리 같은 기자들이야 쉽게 갈 수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사당 들어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높은 문턱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이 발달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청원, 인터넷으로 청원을 하는 방식을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국회의원 소개 없이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국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회 홈페이지에 가면 있죠? 있죠. 그리고 앱도 따로 있습니다. 앱도 따로 있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하면 되는데 이 소위 얘기해서 이 30일 동안 10만 명을 넘어서면 이 국회 상임위로 직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 상임위로 가면 뭐 합니까? 그렇죠. 가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력을 못 받으니까 국회의원들도 약간 홀대하는 거죠.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법은 사실 또 심사를 해요 지금. 자기 건 직거니까 또 하죠. 그런데 국민들이 10만 명이 동의해서 올라간 법이 지금 5건이 되거든요. 현재. 그런데 그 중에 어떠한 법도 지금까지 상정해서 심사 한 번도 못했어요. 청원위로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거 또 해결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사실 이 기사는 내일 제가 써야 될 꼭지인데요. 계속 이제 환기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청원이 들어온 게 21대 들어서 14건인데 그 중에서 국민 동의 청원으로 올라온 건 5건입니다. 이 5건 그리고 을 포함해서 14건 모두 다 지금 상정이 거의 안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을 국회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동의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예. 지금 옛날처럼 똑같이 한다면 사실 국민 이런 동의 청원은 앞으로 더 이렇게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활화산이 아니라 사화산, 그죠? 이게 휴화산이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좀 살리고 그게 우리가 우리 뭐 바빌꿈 민생의 보탬이 되는 것들을 여기로 집약을 해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그 청원을 내고 이게 또 실제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일단 1차적으로 출발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저절로 좋은 변화 안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이걸 계속 사회적으로 조명하고 확산되는 이런 역할을 내일 신문부터 우리 김종필 TV부터 솔선수범해서 끈질기게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놈은 센 자는 뭐죠? 이렇게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자입니다. 최강자. 계속하는 자입니다.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박중희 기자 취재도 열심히 하고 또 친절히 설명해줘서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김종필 TV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친절히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성심성의껏 저희는 하나라도 올라오면 그냥 대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